모든 시기적으로 9월 정도에서 이제 안 좋은 게 다 마무리되고 10월부터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이제 3분기 정도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구간이고 10월부터 연말을 향해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접어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밤감기가 지나면 이게 정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밤감기를 지났는데 사이클의 어느 지점 정도 왔다고 보시나요? 네, 반감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팔면서 수개월 또는 최대 반년까지 횡보에 가까운 그런 시기를 겪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그 시점에 3분의 2 정도가 지나간 시점이고요. 얼마 전에 채굴자들의 항복,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가 지나면은 채굴자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겠죠. 네. 이 과정에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채굴자들이 떠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장비도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처분하겠죠.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횡보나 또는 조정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는 단계를 채굴자 항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채굴자 항복을 나타내는 요소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반감기 이후에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채굴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끝나고 이 컴퓨팅 파워가 다시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경신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이 채굴자 항복이 끝난 시점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 해시레이트의 30일 이동평균선이 더 장기인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 그러니까 30일 이동평균선이 더 단기적이니까 반감기 이후에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은 60일 이동평균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겠죠. 그랬다가 해시레이트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얘가 더 먼저 반응해서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60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이 지점을 일반적으로 채굴자 항복이 끝난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8월 초 정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자 항복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보면은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이 이제 점점 종료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사는 거 괜찮을까요? 그거는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이미 1년 전에 적어놨어요. 네. 네,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까지는 여전히 사도 좋은 시기라고 그냥 이미 예전에 다 적어놨습니다. 아, 네. 책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그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비트코인 시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가 10월 정도를 기점으로 접어들고요. 또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게 비트코인이 원래 역사적으로 3분기가 가장 안 좋아요. 네. 네. 지금이 딱 네, 3분기니까요. 심지어 8월, 9월이 안 좋은데 지금 딱 그 시점이죠. 그리고 언제가 가장 좋냐면 4분기가 가장 좋습니다. 4분기의 평균 수익률이 90%에 달합니다. 물론 지금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만큼 오르진 않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4분기가 압도적으로 가장 강력한 분기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0월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10월, 11월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8, 9월이 가장 안 좋은 시기고 10월,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또 10월은 딱 그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로 접어드는 시기인데다가 플러스 9월에 금리 인하도 예정이 되어 있죠. 모든 시기적으로 9월 정도에서 이제 안 좋은 게 다 마무리되고 10월부터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뭐 한두 달 정도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9월 이제 3분기 정도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구간이고 10월부터 연말을 향해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접어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길었던 횡보장에서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사이클 작가님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정확히 짐작이 어려운 게 비트코인의 그 사이클의 후반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은 대부분 광기와 거품에 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특히 비트코인은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처럼 현금 흐름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 발현되게 되냐면은 현금 흐름이 기업 가치, 자산 가치 핵심인 그런 자산들은 어쨌든 그 기업이 지금 벌고 있는 돈 또는 수년 후에 벌 거라고 예상되는 그 돈, 그 가치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5년 후에도 100달러를 벌 거라 생각하는데 10,000달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게 없죠. 네, 오로지 구매력 저장 수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만 받쳐준다면 이 지금 가격에서 10배가 더 오르든 100배가 더 오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자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장이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소문 듣고 달려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광기와 거품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품 자산과 비트코인이 다른 거가 뭐냐면 원유가 가격이 막 10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말들 많지만 절대 안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유는 가격이 오르죠. 그럼 원유 생산업자가 바로 생산량을 늘려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내려와요. 근데 비트코인은 생산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죠. 딱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더 못하니까 공급량 조절이 안 돼서 좀 약간 속어로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광기와 거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광기와 거품이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다만 기본적인 패턴 측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들어가는 시점부터 봤을 때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10배 정도가 올랐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에서부터 최고 고점까지. 그다음에 지난 사이클에는 7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들어가는 시점이 몇 달러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현재 가격이 한 6만 달러 정도라고 보면은 10배, 7배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배수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 사이클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럼 6만 달러의 5배라고 하면은 30만 달러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 배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광기의 영역이 만들어낸 배수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는 네. 있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네,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실제로 그에 맞춰서 그 화폐 가치를 흡수하는 자산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이 900조 달러, 950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다 종합해 보면 거의 1000조 달러에 육박해요. 이 자산 시장이 연간 6.5%에서 7% 수준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비트코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화에 대한 해지, 유동성 흡수, 화폐 가치 하락의 흡수가 주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한은 비트코인 가격은 영원히 상승을 하는 거예요. 단 여기에 추가적인 게 하나 더 있죠.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채택되고 있다는 거. 기존의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거의 채택을 하지 않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개인들이 주도해서 거래하는 자산이었어요.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기관들의 진입률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80%예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진입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4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고 모건 스탠리가 2억 달러 조금 안 되게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듣기에는 수천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지만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수조 달러예요. 그걸 감안하면은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0.01%밖에 아직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하면 최소 1에서 3% 정도는 넣어요. 근데 지금 0.01% 넣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100배에서 300배 넣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는 꽤 선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한 기관이고요. 아직 넣지 않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보통 12에서 18개월간의 실사를 거쳐서 고객들에게 통보를 하고 SEC에 포트폴리오 할당하겠다는 허가까지 받은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진입을 시작해요. 그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고요. 이런 채택이 점점 증가하고 포트폴리오의 편입이 증가하고 동시에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20년, 30년 정도는 기관들의 할당이 늘어나면서 포트폴리오 편입이 지금 0에서 뭐 0.01%에서
뭐 2%, 3% 수준으로 수백 배 증가를 하면서 그 흐름을 타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당장은 아니고 뭐 10년, 20년 후에는 충분히 뭐 아파트 한 채 가격 이상 또는 건물 한 채 가격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비트코인 합니다. 한 개가요? 한 개가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그 트럼프도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을 뭐 국가 전략 비축 물자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각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지금 국가 중에서 이미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못 사니까 규제 때문에 뭘 샀냐면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엄청나게 샀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의 지금 시장 가치의 95%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사업으로 하는 그 가치는 5%밖에 안 되고 95% 이상이에요. 이 비트코인 가치예요. 그 얘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산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산다는 거랑 똑같아요. 단지 규제가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못 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우회해서 살 뿐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이미 준비자산으로 편입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국도 국민연금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샀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못 사요. 규제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 코인베이스 샀다가 코인베이스는 엄밀히 말해서 비트코인 그 자체는 아니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아니에요. 그냥 기업 가치 95% 이상이 비트코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국민연금이 샀다고 하는 얘기는 한국도 이미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봐도 무난하고요. 그런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 미국이 뭐 준비자산까지는 아니고 트럼프가 좀 말을 돌려서 하긴 했는데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라 그랬죠. 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라도 편입을 한다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긴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비트코인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이클에 의해서 뭐 단기, 중기 이렇게 봐야 될까요?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뭐 그 투자의 정답은 없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자산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데 이것도 투 스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기관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들이 연금들이 기금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추세가 앞으로 20년, 30년 쭉 이어질 거예요. 전체 자산 시장 중 현재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0.1%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몇 퍼센트, 5%에서 10%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성장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수십 년간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보면은 그냥 투자해서 잊고 사는 그런 뭐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수익률 높게 투자를 하려면 그 중간중간에 존재하는 사이클을 타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인해서 3년 반감기를 기점으로 앞에 1년, 반감기 있는 1년, 반감기 이후 1년 이렇게 3년 상승, 그 다음 1년 하락하는 이 사이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이용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사서 가지고만 있는 초장기 투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됐을 때 또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하면 좋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 시그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고점 지표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항상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 패턴화되어 있는 고점 지표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고요. 만약 책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간단한 지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인간 지표입니다. 결국은.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더 오른다 막 이러면서 달려들고 그 다음에 카페 갔는데 옆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고 네, 이러면은 이제 슬슬 고점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고점 이후에 이제 정말 본격적인 하락장이 또 올 텐데 네. 이 하락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는 하락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사이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승폭도 줄어들지만 동시에 하락폭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번 사이클은 역대 사이클 중에서 최초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조금 굼뜨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사이클처럼 뭐 70몇 % 하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든지 50%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50% 하락이 오더라도 괜찮을지. 만약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냥 나는 초장기적으로 가겠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그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러 고점 신호들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저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도 보시고 해서 고점 지표들을 보면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사이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이번 그 반감기는 이번 사이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그런 사이클이고 또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럼 앞으로의 사이클도 전과는 꼭 같진 않을 거다 다를 거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이클 패턴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등락폭, 변동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기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만 하는 그런 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할 때는 얘네들은 그냥 계속 사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헤지 펀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펀드들이거든요. 이런 펀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은 또 과거랑 똑같이 할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 사기만 하는 그런 기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얘네들에 의해서 변동폭은 줄어들지라도 그 위에서 열심히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자들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여전히 많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변동폭이 과거처럼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 사이클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과거의 사이클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그 변동폭만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